세계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이념 전쟁이에요. 오로지 살아야 된다. 상대방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정신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덮여 새카만데 포탄이 터지면 하얀 반점이 생겼다가 금세 메꿔지고 중공군들이 쏘는 포가 바로 제 옆에 떨어졌는데 포탄에 맞아서 그냥 사람이 두뇌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삼분의 2 가까운 병사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네. 아버지는 꽃다운 나이 22살에 전사를 하셔서 누가 시신을 묻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냐에 묻혀 있는 거죠, 그냥. 제1사단 11년대 고윤덕용 일병, 제5사단 32견대 고강성기 일병, 빛나는 투혼으로 위기의 조국을 지켜내신 6.25 참전용사 고윤덕용님께서 고강성기님께서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심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합니다. 무려 71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온 고 윤덕용, 강성기 일병. 2017년 6월 유해 일부가 후배들의 손에 의해 발굴되면서 맺은 결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고 윤덕용 일병님과 고 강성기 일병님께 기쁜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맹복을 빕니다. 5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아내 손에 홀로 맡기고 참전해야 했던 윤덕용 일병. 그 아들이 훌쩍 자라 노인이 된 후에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아버지는 그전에 양복 재단사였고 자전거를 타셨고 재능이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셨어도 조국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목숨을 바친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주에서 어부로 생계를 꾸리다 참전한 강성기 일병 역시 막내 동생의 머리가 새하얘지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사 통지서를 받고 우리 부모님은 눈물로 긴 세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그 생각이 좀 찾아주시고 발굴을 해주시고 모든 분께 감사하고 강성기 형님 지금은 지하에서 부모님과 함께 못다한 얘기 나누면서 영면하십시오. 이 두 호국 영웅들의 귀환으로 200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된 백석산 지역에서만 14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양구 백석산 전투는 가칠봉 전투와 함께 당시 가장 치열했던 주요 전투로 꼽힙니다. 이 고지에서만 사살된 적군이 1,500명에 달하고 아군 역시 희생자가 240여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한국전쟁은 사실 서방과 공산주의가 맞서 싸운 첫 전쟁이었는데요. 세계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이념 전쟁이에요. 냉전 체제의 한국은 소련, 중국, 미국, 일본, 세계 초강대국들이 군사적으로 대결, 국제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한 복판이 되었다는 거죠. 당시 무려 22개국에서 유엔군을 파견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했던 한국 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참극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그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전 세계에서 우리들의 영역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공산주의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혁명이라고 그래서
가능한 개발도상국들을 봉기하거나 전쟁을 해서 사회주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지원이 컸으니까 북한을 지원을 해서 북한이 남쪽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 맹렬한 포화가 집중됐습니다.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한 것. 예상치 못한 급습으로 제대로 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국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남쪽의 국군이 한 10만 정도였습니다. 북한군이 딱 2배, 20만 정도 됐어요. 북한군 전차가 한 220여 대 정도 있었고 남쪽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전술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개발했던 게 전격전이죠.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속전속결로 끝내는 전쟁. 그래서 전차를 앞세우고 속전속결로 파고들면서 서울과 38도선 중간에서 국군을 한 번에 한 3일 만에 섬멸한다는 작전을 쓰게 되죠. 결국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저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서 허리를 끊게 되면서 1950년 10월 1일에 38도선을 돌파해서 다시 북진하게 됩니다. 4개월 만에 이런 전세 역전이 일어난 것은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그만큼 격렬했고, 그렇게 되찾은 조국의 땅. 하지만 중공군이 합류하며 전세는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는데요. 중공군하고 싸웠던 것이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눈 덮인 벌판에 중공군이 이렇게 오는데 포탄이 터지면 하얀 반점이 생겼다가 금세 메꿔지고 금세 메꿔지고, 그러니까 이 밀려닥치는 것에 저지를 못했던 거죠. 참전 용사였던 박동아 씨는 90이 넘은 지금도 잔혹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22살에 자원 입대해서 프랑스 대대에 배속됐는데요. 어린 신병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매일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3번 내지 4번까지 그 중공군들이 보리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은 저희가 호를 바르고 들어가 있던 데서 한 2m 바로 앞에까지도 와서 죽고, 수리탄이 저희가 파고 있는 호를 지나와서 터지고 막 그랬어요. 꽹과리와 나팔을 불어대며 아군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병력으로 인해 전술을 편 중공군. 그들이 가진 포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중공군들이 쏘는 포가 바로 제 옆에 떨어졌는데 포가 터지면서 한 4, 5m 밖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아, 이게 죽었구나. 에? 정신을 차려서 꺼지고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살았네. 앞에 가던 친공, 전우, 뒤에 가던 천우는 시체를 못 찾았어요. 포탄에 맞아서 그냥 사람이 분해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내 곁에 함께 있었던 전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써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다. 오로지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내가 살고 내 전우와 내 부대가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채 장기전이 됐고 무섭게 몰아치던 북한의 전력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6월 23일에 휴전협정이 제안이 돼서 포로 교환 문제로 무려 2년을 겁니다. 그 휴전선을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휴전회담 열리는 쪽으로는 진격을 못하니까 이쪽으로만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선이 유지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38도선 상에 있던 고지에서 치열한 고지전만 반복하게 된 겁니다.
10차례 넘게 치열한 전투에 참여했던 박동화 씨 역시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 참전했는데요. 백마고지 남서쪽 3km 지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는 휴전 직전인 1953년 국군과 중공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입니다. 자신이 밟았던 고지마다 아직도 전우들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는 동하 씨. 인민군이나 중공군의 실탄을 안 맞으려고 서로 피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큰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있는데 저지에 가서 빨리 숨어야 되겠다 하고서 기어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전우가 먼저 그 나무 뒤에 가서 탁 숨더라고요. 인민군이 보고 남의 뒤에 숨자마자 그냥 닭궁하고 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갈 건데, 저 전우가 내 대신 가졌구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 그냥 눈물 흘리고 이제 그랬는데, 뭐 전쟁 당시에는 가족이다 보다도 나다, 전우다 그뿐이지 고향이다, 가족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당시 한바탕 공습이 끝나고 해가 뜨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는데요. 다행히 동아 씨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한국 전쟁 때 희생된 전사자와 실종자만 무려 17만여 명에 달했기에 아직도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전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서 3분의 2 가까운 병사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민간인 희생자가 거의 100만이었거든요. 화살머리 고지만 해도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구와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에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건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유해가 흩어져 있으니까 또 그렇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유해 발굴 사업단을 조직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DNA 감식 기술도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 뒤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유해 발굴 전문 부대를 창설해서 호국 영웅들의 귀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000명이 넘는 유해를 발굴해냈고 특히 고지전이 벌어졌던 곳에서 많은 유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둑 둘 때 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다 고지예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백마고지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 20km인가 30km 철원평야에 딱 깔려 있는데 백마고지를 뺏기면 그 이쪽 담에서 이쪽 담까지 평야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 전투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깎아지른 산세가 아찔함마저 주는 바위산. 887 고지로 오르는 길은 고된 행군에 단련된 군인들조차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 3개 연대 규모를 격퇴하며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취봉 전투 격전지 887 고지. 이곳에서는 벌써 한 달째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넓은 산에서 유해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초로 유해를 찾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왼쪽 팔뼈였는데 아무래도 작은 뼈들은 전부 다 풍화되어 사라졌고 허벅지 뼈나 팔뼈 같이 큰 뼈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뼈처럼 하얀색이 아니라 이미 자연에 많이 스며들어서 검은색 뼈였습니다. 감식반들이 잘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나뭇가지인 줄 알고 넘어갔을 만한 유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 속에서 70년을 머물러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어진 유해들. 그나마도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놓칠 수가 있어 언제나 조심스러운데요. 고된 작업에도 이들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다 어렸을 혹은
저랑 비슷한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셨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셨는데 그분들을 한 분이나 더 찾아서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국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저희 역할이고 또 많은 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65년 이상을 땅에 묻혀져 있었으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방 하나 메고 올라오는 것도 되게 벅찬데 무거운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 힘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한 발 내딛는 것도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언제 돌이 굴러 떨어질지 몰라 주변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속속 발견되는 유해와 유품에 두려움을 떨쳐낸답니다. 초반에는 유해 나왔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유해가 발굴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주변을 보면서 더 많은 그 유해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유해가 발굴되면 수습하는데도 2, 3일이 소요되는데요. 우선 교란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선을 두르고 수습이 끝난 곳엔 빨간색 깃발에 발굴한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합니다. 출입금지 라인이 하나의 식별된 유해입니다. 일괄 유해라고 최소 개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위팔뼈가 구획 내에서 2개가 나오면은 최소한 2개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일자 사람의 신장을 고려해서 최소한 2곱하기 2m 정도의 구획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유해를 노출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왼쪽 위팔뼈가 2점이고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정강뼈, 넙다리뼈, 다양한 뼈가 사지뼈 위주로 많이 겹쳐서 나옵니다.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작업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887 고지. 지금 저희가 발굴한 유해는 사면입니다. 일반 사면. 사면에서 돌아가셨거나 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눈, 비 등의 영향과 이제 진지고상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슬라이딩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 위치로 이동해서 덮인 거거든요. 자연 퇴적이 아니라 여기는 교란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지표로부터 깊지 않은 곳에 쌓여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연속성, 사람의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정해진 구획 내에서 나온 유품이 이 사람의 생전 소지하거나 착용했던 유품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유품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나마 전사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지역이라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51년도 6월에 육사단 7연대 선배 전우분들께서 전쟁을 진행하신 곳을 저희가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전사자 명부를 확인해서 그분들의 유가족을 추적해가지고 타겟팅을 해서 DNA 시료 채취를 하고 맞춰보고 혹시라도 인식표라든지 자신의 성명이나 군번을 뭐 수통이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주기해 주셨다면은 좀 더 빠르게 추적을 할 수 있겠죠. 유해 발굴은 완료된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한데요. 발굴된 구역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유해와 유품은 잘 보일 수 있게 주변에 석회를 뿌린 후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지금은 이름 모를 이제 뼈 한 점, 뭐 신일 88지고지 024 유해가 되지만 나중에 DNA가 결과가 나와서 특정 선배 전우분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습하고 작성하는 현장 발굴 보고서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호국 영웅들. 그들의 귀한 흔적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작업에 공을 들이다 보니 뜨는 해와 함께 산을 오르고 지는 해와 함께 작업을 마무리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선배 전우님들이 이곳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하고 저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을 찾아서 그분들의 명예를 좀 드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7사단
왕자포병대대 유해 발굴의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해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이곳 말고도 비무장지대까지 총 12개 팀이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의 경우 폭발물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지만 모든 전사자의 유해를 가족 품에 돌려보낼 때까지 발굴단의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유해랑 유품이 더 사라지고 호국영령분들 더 모셔지기 어렵기 전에 더 빨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국방부 팀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시간과 인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저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호국 보훈 사업인데 더 많은 분들 가족 품에 모시려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진행해야겠죠. 하지만 70여 년 만에 햇빛을 보고도 아직 가족 품에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감식을 마친 유해들이 도착한 곳은 현충원에 위치한 중앙감식소인데요. 이곳에선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6.25 전쟁 당시 참전 국가들이 여러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인구 집단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 여성인지 남성인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또 연령 그리고 뭐 키라든지 어떤 외상적인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병리적인 소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정보들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 먼저 발굴된 유해들이 감식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그 철원 화살머리 고지 DMZ에서 발굴된 유해들하고 남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들을 지금 감식 중에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원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17년도 발굴 유해예요. 17년도인데 21년 올해 신원 확인이 된 경우입니다. 사실 발굴부터 신원 확인이 돼서 가족한테 돌아가기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1년 안에, 어떤 분은 3개월 안에도 되는데 12년 만에 찾아서 가족한테 돌려보낸 경우도 있어요. 3년의 전쟁이 이렇게 긴 기다림으로 다가올 줄은 이들도 이들의 가족들도 몰랐을 겁니다.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진 이름이 아닌 관리 번호로 불리는 유해들. 발굴된 지역과 시기를 함께 기록해 놓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골절이 조금 많은 분인데 갈비뼈에 지금 골절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망 당시에 생긴 골절 양상과 사후에 생기는 골절 양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상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개골 내에 엄청난 한 뭐 3cm, 5cm 되는 파편이 박혀져 있었다. 그 골절 양상이 확인이 되었다 하면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지만 뼈만을 가지고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해에 남은 흔적들만으로도 당시의 고통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답니다. 어떤 유해 같은 경우는 총상흔이 있다거나 해서 총알이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이 부위, 파손되는 부위까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다 맞춰가면서 전쟁은 참혹했구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제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구의 유해라도 더 이름을 찾아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해들. 아직까지 그 유가족 DNA 확보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유해를 많이 찾아내더라도 유가족 분들하고 DNA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약 1% 정도의 유해만 지금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유가족 분들의 관심과 그 시료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해 발굴단의 노력만큼이나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1%의 희망이 100%가 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한국 전쟁의 길고 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선 대한민국 곳곳 포화로 뒤덮였던 고지들이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차가운 땅 속에서 그때의 고통을 안고 잠들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아들, 딸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 군대 가셔서 전사를 하셨죠. 시신도 아직 못 찾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떤 적은 모르고 살았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리워요. 아주 그립더라고요.